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민법시험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론 수업이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풀이를 시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 예제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권리 변동에 관해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시효취득, 동산의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라고 할 때 이 원시취득이라는 건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취득이다라고 할 때 이 시에다가 좀 방점을 두고 여기다가 포인트를 주고 조금 암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시효취득이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그랬죠. 수업 시간에도 시효취득이다 할 때 여기다가요. 그 다음에 선의취득이다. 선의취득도 그냥 여기에다가 한번 집어넣자고요. 선의. 그렇죠. 선의취득이고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이다 라고 할 때 그 선점 여기에도 이제 포인트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 또 상속이다 라고 할 때 이것도 상속할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상속은 누가 봐도 뭡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승계취득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선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첨부라고 하는 거 있죠. 첨부. 이 첨부도 이게 원래는 시옷에서 두 개가 붙은 선부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소유 토지의 저당을 잡은 경우에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설정적 승계다. 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3번으로 놓는데 4번에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해서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즉 소유권의 이전은 뭡니까? 상대적 소멸이 맞죠.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됐다. 이거는 이전적 승계죠. 이거는 원시취득이 아닙니다. 승계취득으로서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3번에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해서 2순위 저당권으로 순위 승진한 건 이건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답을 작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내용의 변경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기출문제, 중개사 기출문제가 아니라 세무사 기출문제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권리의 변경은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체의 변경도 있고 권리의 내용의 변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도 있다. 이렇게 보통들 나누기는 하죠. 그래서 권리의 작용의 변경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내용의 변경이 이게 수량적 변경과 그래서 수량적 변경을 양적 변경이라고도 하고요. 성질적 변경이다라고 할 때 이 성질적 변경을 질적 변경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작용의 변경을 여기에다가 포함시키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작용의 변경이 시험에 나온 적이 우리 세무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용의 변경을 내용의 변경에 포함을 시켜서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오히려 다수설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류를 할 때는 저당권의 순위 승진은 작용의 변경인데 작용의 변경 맞습니다. 그 작용의 변경을 내용의 변경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 작용의 변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용의 변경은 맞지만 작용의 변경도 내용의 변경에 포함시켜서 세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다. 세무사 민법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3번을 답으로 하기는 조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기출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사례 예제라고 하는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번에 3번 지문만 조금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기출문제로서 우리 186페이지 보시면 준법률행위인 거 있죠. 이 준법률행위를 찾아라 라고 하면 이거는 다른 말로 법률행위 찾으란 얘기예요. 법률행위는 우리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합동행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준법률행위하고 비교할 거는 단독행위밖에 없어요. 이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시험에 낼 게 아니죠. 이거는 뒤에 가서 계약법에서 별도로 내는 거고 여기서 법률행위의 분류를 찾아라라고 할 때는 이건 낼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채권 계약이냐 물권 계약이냐 가족법상 계약이냐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되는 거고 합의가 아니고 합동행위죠.
합동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동행위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나눠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 등의 포기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의, 철회, 취소, 해제, 해지, 지는 이제 해지입니다. 해지, 채무의 면제, 그 다음에 추인, 상계.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지만 날 붙이면 동초리가 취해서 지면에 추상화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암기를 해 주시는데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그 1번에 준법률행위를 찾아라 그러면 그 안에서 법률행위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 빼면은 이거를 빼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법률행위를 찾아라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를 다 암기할 게 아니라 이거 정도는 우리 시험을 보면서 이 정도 암기 안 됐으면 시험 보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암기돼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 그래 동의 여기 나왔죠? 동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 나왔죠? 취소. 취소. 그 다음에 추인 나왔죠? 추인. 그 다음에 해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여기까지만 알면 사법시험 1차 시험까지는 다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 문제도 요거 찾아내서 내고 나머지를 답으로 고르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최고는 의사의 통지입니다. 이건 준법률행위다라고 하는데 의사의 통지 암기할 필요 없이 이거를 암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다음 중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설정이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설정적 승계 아닙니까? 예, 이건 틀렸고요. 답이 바로 1번이고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청약자가 하는 승낙의 연착의 통지다라고 하는 거 관념의 통지 굳이 암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법률행위만 암기하면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무주물 선점이다라고 하는 거 원시 취득 선점이죠. 선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자, 무권대리에서 추인에 대한 확답의 최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으로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확신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도 있고 효력 발생 요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효력 발생 요건은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 효력 발생 요건에 대리인에겐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특별 효력 발생 요건만 말씀을 드리면 4개 정도입니다. 대리 행위할 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야 되죠. 관할건청에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지조건이나 기한부 법률행위죠. 시기부, 그래서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하거나 기한이 도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럼 유언 같은 경우에는 유언이나 유증여 같은 경우에는 또는 사인증여 뭐 이런 거 나올 텐데 이거는 답으로 잘 나오진 않을 겁니다. 유언자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사망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닌 거 찾아보시면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의 성취, 그 다음에 법률행위 내용은 적법해야 되고 관할건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농지거래 계약 체결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농취 증명은 등기 시에 첨부 서류에 불과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서만 사는 사람도 농취 증명 받을 수 있어요. 농지를 취득하고 관할 농지위원회에 농업을 경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만 작성하면 그 농취 증명은 쉽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다만 진실하게 농업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건 이건 농취 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건
농지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관할 농지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받아서 등기할 때 첨부 서류에 불과합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고만 해놓지 말고 해석 밑에다가 등기 시 첨부 서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농취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취득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자, 그럼 4번에 법률행위 종류를 연결했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채권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채권행위는 그냥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그건 다 채권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채권행위는 계약이 뭡니까? 계약이 합의 약속 아닙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보고 있던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계약의 이름이잖아요.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임대차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임대차 계약이, 교환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교환 계약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뭐 환매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도 환매 특약, 환매 계약이 뒤에 붙어 있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전부 다 무슨 행위였어요? 이게 채권행위였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건 뭐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행하는 행위, 이게 처분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만 가지고 해야지 하나하나 암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의 연결이 잘못된 거 그랬습니다. 자, 채권행위, 이거 교환이죠. 뒤에 계약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3번에 처분행위는 저당권 설정행위, 이행하는 행위잖아요.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이행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유상행위, 임대차는 사용수익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으니까 유상행위가 맞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공짜로 주기만 하니까 무상행위가 맞죠. 그런데 정답은 2번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 해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계약의 해제는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요 정도만 암기하시면 옛날에 사법시험 1차 시험까지도 다 커버가 될 정도였습니다. 요거 정도 암기하시면 아마 여기 총론 쪽에서 골라낼 수 있는 문제는 다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에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그런데 이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하죠. 이걸 의무부담행위다. 채권행위는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행할 의무가 생기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사용수익 제공하고 차임을 지급할 의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 상호간에 재산권 이전해 줄 의무, 환매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매대금 주고 다시 권리 이전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의무부담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이 의무부담행위 할 때는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 같은 거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처분행위는 이행하는 행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행하는 행위. 이 처분행위는 물권을 설정해 준다. 그럼 물권이고, 기타 물권행위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재산권을 양도한다. 그럼 그걸 준물권행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권리의 종국적인 이전을 발생시키는 행위다라고 해서 이 행위할 때는 반드시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 능력도 있어야 되고 처분 권한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한다면 처분행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교환은 뒤에 뭐가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교환은 계약이 붙어 있는 말이에요. 임대차도 뒤에 계약이 붙어 있는 얘기죠. 근데 재매매 예약이다라고 하는 건 예약은 계약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택 분양 계약, 이거는 다 의무부담 행위예요.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 중에서 준물권행위에 해당합니다. 물권을 양도할 때는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주거나 뭐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 설정하는 건 다 물권행위인데, 나머지 기타 재산권, 채권을 양도해서 전국적으로 내 채권을 여러분에게 양도했다. 그럼 전국적으로 저에게 채권이 소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준물권행위다. 준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밑에다 써놓을게요. 준물권행위다. 이런 정도까지 써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암기사항인데, 상대방과 통정해서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통정허위 표시 무효였죠. 주택법의 전매 제한을 위반해서 한 전매 약정, 이것도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아니죠. 그럼 전매 제한을 위반한 전매 약정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주택법상의 전매 제한 약정, 이거 자체는 무효가 아니죠. 다만
분양자에게 나중에 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그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당사자 사이의 계약까지 무효는 아니었고요. 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다라고 하는데 재단법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도박채무 변제 목적의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였습니다. 공무원 직무에 청탁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8번 같은 경우 반사회적 행위를 지금 골라내는 건데 그건 지금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알지는 않을 거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26회 나왔던 거,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27회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11번, 12번 문제, 11번 문제가 30회에 나왔던 건데 여기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거를 이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는 골라내는 방법이 읽어보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 그러면 그건 반사회적 행위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11번에 있는 30번 문제로 풀겠습니다. 자,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지금은 처벌둔다든지 아니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대리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옛날 과거에 조선시대나 그 전에 또 뭐 고려시대나 그 전에 삼국시대 이런 때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들이 많이 필요했던 사회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그네 뭐 소실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소실이나 아니면 안 좋은 말로 뭐 씨바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두어서 아들을 많이 두려고 노력을 했죠. 그때는 그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이 됐겠지만 지금은 반사회적 행위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건 맞았고요. 반사회 질서 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행위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제가 과거하고 지금 현재하고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죠. 또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 맞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일종의 사회부조인데 보험을 많이 들어서 다수의 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고 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회부조의 좋은 미덕을 깨치는 겁니다. 깨트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 매매는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이 직접 한 행위로 인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객관식 문제니까 이렇게 인식해서 답을 풀어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 이중 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의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적 행위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으면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본인이 적극 가담한 걸로 취급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13번, 14번 문제도 이중매매에 관련된 문제죠. 이 이중매매는 단위 문제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중매매에 관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여기서 답을 골라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여기 적어드리는 기본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기본 내용을 알면 문제풀이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갑 소유의 토지를 을과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을과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했고 이 매매계약은 유효인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행을 해줄 의무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의무까지 발생을 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병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얘하고 다시 매매를 하죠. 이 매매를 해서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줘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두 개가 됐다. 그래서 이걸 제1매매라고 칭하고 이걸 제2매매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이 등기의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다라고 하는 거죠. 원칙이라고 써드릴까요? 이 등기는 원칙이 유효라는 겁니다. 유효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원칙이 유효인데 제2매수인이 제1매매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선악
불문하고 유효가 된다라고 해서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기는요. 선악불문하고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때는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적극 가담 자체도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적극 가담이 뭘 의미하느냐? 을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자가 여기다가 다시 파는 이 행위, 그래서 이전 등기까지 해주는 이 행위는 배임행위죠. 이 배임행위를 제2 매수인이 잘 알고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을 때 이걸 적극가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극가담 시에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 적극가담에 의해서 무효가 되면 병으로부터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정이 있답니다. 정은 전득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정이 있다. 그럼 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득자라고 얘기를 하죠. 전득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포인트고, 이렇게 해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갑이든 을이든 상호간에, 무효는 무효지만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지 아니면 기타 물권적 반환 청구, 즉 소유물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도, 물권적 청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거든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네 가지.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제2 매수인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면 제1 매수인 기준으로 보면 제2 매매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 매수인 기준으로 결정을 하면 제1 매수인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면 제2 매매가 유효인 경우와 제2 매매가 무효인 경우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제2 매매가 유효란 얘기는 병이 권리를 취득했고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물건 외에 소유권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후발적 불능이 된 거죠.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후발적 불능인데 갑이 두 번 팔아먹어서 후발적 불능이 된 거 아닙니까?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2 매매가 그럼 무효가 되면 그래요. 제2 매매가 무효가 되면 제1 매매는 유효니까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려면 갑이 병으로부터 소유권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가능하지만 갑이 병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고, 직접 반환 청구는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사회적 행위 한 자들이 보호가 되는 결론이 생겼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래 원래 채권자 대위권은 없지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채권자 대위권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신 직접 반환 청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여기다도 청구할 수 있고 여기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 제2 매매 행위는 사회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요, 채권자 취소권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만들기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거나 실현하기 위해서 요걸 특정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혼자만의 만족을 받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매매라고는 하지만 매매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더니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분행위했다. 여기에도 그대로 준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2번, 13번, 14번 정도는 요걸 틀로 해서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고 중도금까지 받은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그런 얘기죠.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5번에 보시면 만약에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해서 X 토지를 매수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으면 본인이 적극 가담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적극 가담하면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고 병이 직접 했던 병의 대리인 무가 했던 관계없이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이 한 행위입니다. 그 13번도 똑같은 이중매매입니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데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가 아니라 전득자 정은 어떤 경우에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 안에서 답은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도 이중매매입니다. 틀린 거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5번에 만약에 선의의 정의, 여기서 선의의 정은 얘기죠. 선의의 정의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이전 등기까지 받았다. 그러면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똑같은 말이 이게 유효면 등기도 유효죠. 이게 무효니까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발문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무효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골라내는 거고, 자,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 자체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하시고 15번부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